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짧게 120일의 화상 면접 정리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험 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25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하고 지금 현재 그 양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조정을 좀 해가지고 좀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되고요. 자, 좌측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간극비, 함수비, 예민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극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VS분의 VV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흙의 부피분의 간극의 부피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간극이라는 건 이제 공기와 물이 차지하는 간극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비는 이제 그 건조된 흙의 함수비분의 물의 그 함수비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함수율은 이제 함수량이죠. 함수량은 WS 분의 전체 물과 흙의 그 무게분의 물만의 무게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예민비는 QUR은 리몰딩된 그런 교란 시료 분의 그 교란되지 않은 불교란 시료에 대한 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얼마나 점토가 민감하고 예민한지 연약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8에서 64는 예민 점토로 나타낸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흙의 중량 함수비가 S분의 WW로 나타내는데, 흙의 건조 그 흙의 흙만의 무게분의 물만의 무게 곱하기 100이라고 하고, 이 흙의 그 중량 함수율은 이제 전체분의 WW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최적 함수율 같은 경우는 전체 부피분의 물만의 부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최적 함수율이다. 요 최적 함수율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짐과 안밀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단순하게 다짐이 공기를 빼내는 거, 물을 빼내고, 뭐 안밀은 물을 빼내고 간극수압을 빼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은 다짐은 이제 공기를 이렇게 어떤 외력에 의해서 배출시켜서 전단 강도를 크게 만드는 것을 다짐이라고 하고, 안밀은 장기적인 부분으로서 간극수압을 배출함으로써 인해서 전단 강도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댐압의 원인 및 대책인데, 댐압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흡댐 상부에서 수평토압이 이제 처음엔 크다가 중립축에서 정수압보다 작아질 때 수압 활렬 파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흡댐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시고, 수평토압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시그마 H 다시가 시그마 V 다시 K0로 이제 나타낸 정지토압 계수를 곱해서 그 유효 수지 능력을 나타내는 부분이 간극수압보다 이제 작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수압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수압 활렬이 발생한다 이거 하고요. 그 댐압이라는 거는 이제 축제에 뭐 재료가 상이하다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홍수량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여수로나 어떻게 뭐 그 좀 물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여수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댐압의 원인 수압이고, 원료가 가장 최대 위기이고 최대 홍수위를 확인하고 수위에 따라서 이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어떤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화재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는 화재 현장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근본적 대책이 부족했는데 고위험 작업 같은 경우 그 건설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좀 미흡했고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감독도 좀 부재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기업 및 경영자의 그 안전 투자 및 관심도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보고서상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용접 작업에 이제 동시 작업을 해가지고 인화물이나 폭발물 그런 거 뭐 공정이 좀 타이트했고 영세한 작업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언급해 주시는 게 좋겠고 밀폐 공간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한 그런 이렇게 공기를 좀 순환시켜 준다거나 측정을 해 준다거나 그런 어떤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용접 시 산소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언급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열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불이 붙고 이제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얘기하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트래커빌리티하고 이제 콘지수 접지압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주행성을 나타낼 때 QC 그 콘지수로 나타냈는데 이제 습지 불도저 같은 경우는 1에서 3kg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고 그 정도가 적당하고 중형 불도저는 5에서 7 대형 불도저도 그렇고요. 그 이제 대형 불도저 같은 경우 20에서 32톤 같은 경우는 7에서 10 정도 존재하고 견인식 스크레이퍼는 7에서 10 자주식 스크레이퍼는 10에서 13 덤프트럭이 20톤 같은 경우는 15kg 정도 킬로 퍼 제곱센티미터가 어느 정도 그 트래커빌리티로서 콘지수의 접지압을 나타낸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넘어가고요. 요게 이렇게 넘어가서 요게 한 번 더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보강통배 안전조건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사면 안정, 치마, 전도, 활동 지지력이다. 요 5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그 배수 대책이나 그리고 이제 전도 활동 지지력에 대한 치마, 배수 조건, 내력 외력 조건, 사면 안정 조건 그리고 동결 깊이 이하로 그 기초를 이렇게 매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특수화중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 7번 같은 경우는 외력 조건, 내력 조건에 5m 이하도 지진 하중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진 하중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안 하는데 이제 그 제가 아는 곳에서 이제 그 설계하는 쪽에 이제 그 물어봤더니 지진 하중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리고 가설기자재 이제 사용 등급제에 대한 부분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V5나 V6의 차이 구분하는 거, 5 서포트 재원, V1부터 V2, V3, 뭐 V4, 5, 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높이 차이가 있고 이제 그 최소 높이는 얼마만큼이냐, 그리고 이제 최대 높이는 얼마만큼이냐, 허용 하중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내관이나 이제 외관 재질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면 뭐 금상첨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형계수와 이제 탄성계수 차이점을 물어봤는데 탄성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응력 변형률 관객 곡선에서 접선계수를 사용한다. 선형탄성 거동하고 이제 균열이 없는 신선한 안반을 나타낼 때 탄성계수 있을 나타내고 변형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계수고 비선형까지도 포함하고 이제 탄소선 거동까지 포함한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변형계수 같은 경우는 흙에서 파괴 응력이 이제 50%에 해당하는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부분도 50% 변형률을 적용해서 ES는 이제 50% 변형 엡실론 50분의 2분의 Q로 나타내서 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탄성계수 기울기가 변형계수 기울기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뭐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력과 강도 차이가 있는데 응력이란 재료의 단면에 발생하는 단위 면적당 힘이고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 중력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다. 강도는 이제 스트렝스로 나타내는데 재료가 이제 버틸 수 있는 단위 면적당 힘이고 단위도 메가파스칼이고 중력 단위계도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는 힘, 강도와 강성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제가 이제 면접 자료 올려놨는데 오늘 그것도 보시면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는 힘을 나타내고 버티는 강도, 외력에 대해서 버티는 강도를 나타내. 강성은 뭐냐? 스티프니스, 어떤 재료의 강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강도, 그러니까 강성이라는 것이 어떤 그 버티는 게 아니고 이제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는 이제 강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위험성 평가의 정의 및 대책인데요. 위험성 평가는 이제 사업자, 뭐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안전을 이렇게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 대책을 세워주는 그러한 거로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요인이 이제 파악을 하고 추정을 하고 결정, 그리고 대책 수립 결정하고 기록 및 고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빈도와 강도를 고부로 나타내고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그 등급을 나누게 되고, 이제 위험성에 대한 대책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포엠 대책이나 3위 대책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보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어떻게 얘기할 건지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13번은 이제 거푸집 동바리를 이제 영립하면 몇 프로의 하중을 받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도 잘 몰랐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사실 저는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그 보니까 영립을 하게 되면 이게 좌굴이 이제 그 정립을 했을 때는 그 위에서 좀 이렇게 휘어지는 경향이 있고, 영립을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서 좌굴 변형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변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중에 대해서는 크게 변형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 하중에 있어서는 감마 CT 플러스 감마 0.5 감마 C 플러스 150kg 제곱미터로 나타내고요. 고정하중, 충격하중, 작업하중이 있다. 이렇게 하고 하응단표에서 이제 하중 계산하고 응력 계산하고 단면 계산하고 표준상쇄도에 대한 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구조상의 주요 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중대한 하자를 말하게 되는데, 기초 교량 터널, 항만, 댐 등의 내력 상실 등 시설물의 내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다. 그리고 시설물의 기초 세굴, 교량 교각의 부등치마, 교량 교자 장치의 파손, 터널 지반의 부등치마, 항만 계류 시설 중 강관 및 철콘 파일의 파손 부식, 댐 본체의 균열 및 시공 이음의 시공 불량에 의한 누수, 건축물의 기둥 보호 또는 내력벽의 내력 상실, 하구뚝 및 제방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 누수, 세굴, 폐기물 매립시설, 차수시설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그리고 기타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결함, 철근 부족, 부식, 균열, 용접 불량, 교대 교각, 균열 발생, 벽체 균열 심화 및 탈락, 복공 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수문 작동 불량, 관로 이음부 불량 접합, 관로 파손, 변형, 부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영향평가와 정의와 이제 협의 내용인데요. 재영향평가란 무엇이냐? 각종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 요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개발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재영향평가를 위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영향평가 점검 대상 및 내용은 최근 5년 동안 지자체에서 재영향평가 합의를 완료해 관리하고, 점검 내용은
절송토 사면 시공 및 관리 실태, 우수 및 토사 유출 저감 시설 설치, 그리고 임시 침사지, 가배수로 등 현장 시공 및 관리 실태, 기타 저감 방안 이행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 상황 관리 대장 작성 실태 및 현장 관리 책임자 지정 등의 행정관리가 요구되고요. 저감 대책 미이행 시 중대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가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넘어가서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 PM 2.5와 PM 10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파티큘러 메터인데 마이크로메타는 이제 1000분의 1mm고 10의 마이너스 6승메타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파티큘러 메터의 기준으로서는 2.5 마이크로메타 이하는 초미세먼지다. 2.5에서 10 마이크로미터는 보통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초미세먼지는 0에서 15가 좋음이고 16에서 50은 보통, 51에서 100은 나쁨, 101은 매우 나쁨. 그래서 마이크로메타 3승퍼 데이로 나타내요. 그래서 단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는 90 이상일 때, 90 이상이 이제 2시간 지속될 때, 그리고 해제는 50 미만일 때 가능하고, 미세먼지 경보는 18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해제는 90 미만이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유튜브 28번을 보면은 5개 작업자 미세먼지 예방 조치 대응 가이드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PM 2.5 이하가 초미세먼지고 PM 2.5에서 PM 10 사이가 미세먼지인데 PM 2.5의 경우 75 이상 또는 PM 12, 150 이상 시 주의보로 말할 수 있고요. 주의보라고 할 수 있고 주의보를 내릴 수 있고 PM 2.5의 경우 150 이상 또는 이제 PM 10 같은 경우는 300 이상씩 경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에 대한 부분은 민간군을 확인하고 연락망도 구축을 하고요. 교육 및 훈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또는 주의보 발령 시 미세먼지 경보는 마스크 지급을 해주고 착용, 휴식시간, 중작업을 조정해준다. 그리고 17번째 이제 적응기제의 분류입니다. 적응기제의 분류인데 요거 같은 건 이제 잠시만 요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적응기제란 욕구 불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때 욕구 충족을 위해 비합리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 같은 그런 부작용에 관계되며 비합리적인 적응기제 유형에는 방어기제, 도피기제, 공격기제가 있다. 부적응의 요인은 욕구 불만 갈등이 있다. 그래서 적응기제 유형은 방어기제는 보상, 합리화, 승화, 동일시가 있고 도피기제는 고립, 퇴행, 억압, 백일몽, 공격기제는 직접적 공격기제, 간접적 공격기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연접 준비 잘 하시고요.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한다면 요거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